안녕하세요. 라디오TV 이상재 송지산입니다. 간만에 또 슈퍼스포츠가 하나 왔어요. 그러니까요. 오래간만에 타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네. 얘는 뭔가요? 야마하의 YZF R7입니다. R7. 네. YZF 라인업을 이렇게 좀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R7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R6랑 R1이랑 그 사이에 있는 애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로고도 너무 똑같고 뭐 그러니까. 이 R7이라는 이름을 뭐 들어보신 분들 좀 맞아. 옛날에 R7이 있었어요. 네. 몇 년도였죠? 1999년도였고요. 이때 R7은 정말로 R1과 R6 사이에 위치하는 R6의 형님뻘 되는 모델이 맞는데, 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 R7은 조금은 방향성이 다른 모델이라서 이거를 뭐 R6의 형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뭐 동생이라고 봐야 될지 좀 애매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지? 옛날에도 R7이 있었고, 네. 그 R7이 라인업에서 담당하던 포지션이 그거였는데, 똑같은 이름을 똑같이 했는데 좀 다른 모델이다? 이름만 이어받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방향성은 좀 완전히 다른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그 위치의 선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모델이죠. 얘가 모터사이클 해외 커뮤니티나 루머가 이제 막 돌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막 그렇게 이슈가 되는 그런 커뮤니티들, 저희도 맨날 직업이 이러니까 이제 항상 둘러보잖아요. R7이 나온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 옛날처럼 그 1999년도에 나왔던 그 YZF R7처럼 R6랑 R1 사이에 있는 걔가 또 다시 나오는 거냐라고 했는데, 루머들이 이제 조금씩 공개가 되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MT랑 엔진을 공유한대, R7이. 그 사람들이, 그렇죠. 뭐야? 이게 말이 돼? 이거 무슨 소리야?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게 잘못된 이슈다. 말 그대로 잘못된 루머다. 뭐 그런 얘기부터, 이거 뭐냐 도대체 얘의 정체는, 이렇게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사람들이 관심이 최고조에 이제 달했을 때 해외에서 테스트 라이딩 한 자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공개가 되면서 빵 한번 터졌거든요. 얘 정체는 좀 애매해요. 뭐 이런 게 나왔지? 싶은 그런 모델인데, 이름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 특징은 더 특이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생뚱맞은 애매한 돌발스러운 이런 모델을 내놨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스튜디오에 공수를 해서 시승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R6랑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R6를 놓고 보자면, R6 같은 경우는 1688만원, 상당히 높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접근하기도 쉽지 않았고, 거기다가 엔진 자체도 대단히 고해 전용 특성의 엔진, 최고 출력 같은 경우도 14500rpm에서 최고 출력이 나오고, 최대 토크도 1500rpm에서 발휘가 되다 보니까 미드급으로 스테어반 라이더들이 다루기에는 좀 쉽지 않았던 모델이라 좀 인기가 많이 떨어졌던 그런 모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수익성도 낮아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마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겠죠. 이건 야마뿐만이 아니라 아마 모든 모터사이클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거라 판단을 해요. 그 모터사이클 시장을 지금 잘 둘러보면 야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R6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들급이라고 부르는 그 시장에 경쟁 모델들이 몇 개 없어요, 사실은. 그쵸. 네노라는 뭐 혼다, 스즈키 뭐 여러 가지 그 브랜드들이 있는데, 예전에 사실은 좀 많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점차 줄어들었어요. 왜? 안 팔리거든요. 아까 송지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다루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R6 밑에 모델이 R3인데 R3에서 올라가기에는 수익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다루기 어렵고, 그리고 유지비나 아까 가격 얘기도 했지만, 가격, 유지비, 포지션, 그런 게 되게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안 팔리니까 단종되고 라인업에 흡수되고, 뭐 그래서 야마하의 R6는 판매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지만 국내에 들어오면 박스 열자마자 그냥 다 팔리는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심지어 R6는 모터사이클 시장 잘 아시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중고가가 새것 가격을 넘어선 적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감가가 거의 없는 모델? R6가 대표적인 모델이기도 한데, 수요가 있긴 한데 수요가 많진 않아. 그러니까 공급도 있긴 한데 공급도 많지 않아. 그래서 그 수요와 공급이 되게 묘하게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한데, 그래서 수요가 많지 않고 많이 팔리지도 않으니까 업그레이드나 풀체인지나 그런 거에 되게 어떻게 보면 인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사실은. 당연히 수익성이 높은 모델이라면은 브랜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엔진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여기다 어떤 전자기능, 부가 장비를 달지를 고민을 하겠지만, 워낙 수익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브랜드들마다 그렇죠. 이런 R6를 비롯해서 뭐 혼다 같은 경우는 경쟁 모델이 CBR600RR이 있고요. 그리고 스즈키 같은 경우는 GSX R600, 네. 그리고 가와사키는
닌자, GX6R 뭐 이런 모델들이 있지만 스즈키는 아직 R600에 대한 후속 모델이 뭐 이렇다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걸 뺀 나머지 브랜드들은 지금 여기 있는 R7 형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혼다 같은 경우는 CBR 650R 그리고 가와사키 같은 경우도 기존의 599cc 엔진 대신에 636cc 엔진 탑재한 6R을 선보이는 그런 형태로 해서 조금 더 수익성은 높게 가져가면서 소비자들한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좀 선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조사들도 고민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라인업을 많이 안 팔린다고 해서 없앨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125, 250, 지금 뭐 거의 700cc 가까운, 그리고 이제 1000cc 가까운 요 모델들 지금 라인업을 이렇게 구축을 해놓고 계속 역사를 유지를 해갖고 왔는데 가운데가 안 팔린다고 해서 단종을 시키기는 너무 애매하고 T-MAX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T-MAX처럼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모델도 드물어요, 야마하에서. 그렇죠. 정말 꾸준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제품 발표할 때마다 T-MAX는 계속 뭐 테크맥스니 뭐 배기량을 올리든 옵션을 붙이든 계속 신제품이 나와요. 왜? 잘 팔리거든요. 풀체인지 되면 기존에 타던 사람들 다 팔고 또 사고 옮겨 타고 뭐 그래요. 그 T-MAX 댓글 이렇게 보면 i6 좀 업그레이드 좀 해줘라. 야, 좀 이것도 좀 T-MAX 신경 쓰는 거 10%만 좀 어떻게 좀 해줘라. 막 그런 댓글들이 달려요. 이 슈퍼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제조사에서도 되게 고민이 많았을 텐데 저는 이번에 R7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려고 이런 방식으로 R7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런 모델이 나오지 않았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조사 입장에서도 최대한의 수익, 뭐 예를 들어 야마도 그렇고 혼다도 그렇고 계속 모터사이클 만들려면 수익이 계속 발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팔아야 돼요, 많이.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건 많이 파는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비워놓을 수 없는 공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때마침 잘 팔리고 있는 MT-07이 있네. MT-07의 그런 미들급 엔진을 활용해서 슈퍼스포츠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이 R7인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뭐 MT 얘기를 잠깐 했지만 야마하에서 MT는 네이키드 그 라인업은 정말 촘촘하게 라인업을 잘 구축을 해놨고 판매량도 상당해요. 정말 잘 팔리고 있거든요. MT는 정말 어떻게 보면 고정 고객도 많고 충성도 있는 팬층도 상당히 많은데 슈퍼스포츠 시장은 점점 좀 축소되고 있고 다루기 힘들고 포지션도 빡시고 뭐 그런 차들은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와 멋지고 막 서킷에 환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판매량을 놓고 보면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이 라인업을 이끌어 나가는 거 유지하는 것 자체도 되게 쉽진 않지만 그래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MT 엔진을 슈퍼스포츠에 넣는다고? 라고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끼우뚱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놓고 보면 요즘에 엔진이나 차대나 샤시 같은 거를 되게 많이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 샤시를 갖고 이걸 만든다고 처음에 라고 했는데 만들어 놓으면 사실 되게 완성도도 높고 이 어떻게 보면은 규모의 경제에서 공유를 많이 해서 원가를 절감해서 가격대를 낮춰서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소비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거 사실 그게 만들고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네. 이 모델 같은 경우도 MT-07 엔진을 사용해서 아마 기존 R6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될 건 확실한데 그죠. 가격이 픽스가 안 돼서 그죠. 예, 확장은 안 돼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실제 제품이 출시되면 나오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R6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차라는 거.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R6 얘기했을 때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 가격이 높아서 그래요, 사실은. 맞습니다. 다루기 어렵고 가격이 높고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을 야마하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완하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시도도 많이 했을 거고. 근데 그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이렇게 신제품이 발표됐을 때 이 모델에 투자된 개발비가 얼마고 완성품이 나오기까지 대충 우리가 얼마큼의 투자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엔진을 개발하고 차대를 개발하고 하는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기존 거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적용을 잘 시켜서 써먹을 수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가격이 싸면 나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라는 그 정도만 만족시키면 사실 못 만들 건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니 MT 엔진을 토크감이 있는 그 엔진을 저속에서 다루기 쉽고 그런 특성의 엔진을 슈퍼스포츠 그냥 처음에 머릿속에서는 그림이 안 그려지죠. 근데 저희는 지금 타봤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예, 이걸 타보면서 알 것 같아요. 저도 타보기 전에는 이게 매칭이 안 됐거든요. 이게 뭔 소리야 그랬는데 타보니까
이해가 돼요. 조금. 물론 더 타봐야 더 알겠지만 일단은 야마하가 어떤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고 R7이라는 이름으로 왜 그 엔진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놓고 그런 짓을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조금은. 물론 그 개발자들의 고민과 그런 여러 과정들을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의도가 뭔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YZF R7 신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계속 강조를 했지만 MT-07에 들어간 똑같은 엔진이 적용이 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엔진 스펙은 거의 동일하죠? 거의 동일합니다. 약간 그 발휘되는 엔진 회전수 정도에서 소소한 차이 정도만 있지 뭐 출력이나 토크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2기통 수냉 엔진이 들어간 거는 뭐 그냥 뭐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스펙은 어떻게 돼요? 최고 출력이 73.4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6.8kgm 이 정도인데 요거는 MT-07이랑 동일한 스펙이긴 한데 최고 출력이 나오는 이 엔진 회전수가 8,750rpm으로 약간 더 높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세팅값이 조금 다르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엔진이 들어갔지만 생긴 거는 날카롭고 멋지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날카로운 미드급 슈퍼스포츠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나는 요 앞에 거 빼고는 난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요런 이 싱글 헤드라이트에 대해서 디자인 호불호가 있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호 쪽에 가까운 입장인데 또 인터넷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올해 나온 야마의 이 디자인들이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요즘 야마가 약간 호불호 갈리는 디자인을 많이 채택해서 약간 좀 그 에일리언틱한 약간 뭐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 있어서 MT도 그렇고 R7도 그렇고 조금씩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서 특정 부분에 대한 호불호는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머지 뭐 전체적인 이 뭐 쉐입이나 뭐 그런 것들은 원래 야마가 잘 뽑아냈잖아요. R 시리즈 워낙에 좀 유명했고 뭐 이런 리어 카울도 보시면은 R1과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렇게 좀 뚫려 있는 리어 구조를 채택해서 조금 더 공격하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디자인들도 기존 R 시리즈, YZF R 시리즈와 동일한 부분이고요. 보시면 일단 뭐 되게 날카롭게 생기고 뭐 뾰족하게 생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거는 아마 이 포지션이 아닐까 싶어요. 포지션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도 타보기 전에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자료에서 계속 하드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궁금했어요. 하드한데 그래 알겠어. 근데 얼만큼 하드하냐? 라고 이제 저희도 해갖고 이제 앉아보고 타보고 했는데 하드해요. 많이 하다. 하드하고 일단 수치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트고 835mm.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높은 편이고 그 배기량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고 네. 그리고 이 포지션이 잡아보면 저희가 이제 좀 고인물이라 나이도 있고 배도 나오고 이제 해서 오래 타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그렇죠. 기존에 뭐 R3나 MT-07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그러면 R7도 비슷하지 않겠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연료 탱크 길이가 좀 상당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앉았을 때 핸들바까지의 거리도 상당히 멀고 시트고는 높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숙이는 정경 자세에 취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라이딩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루기 쉬운 엔진을 가지고 본격 레플리카 자세로 탈 수 있게 만든 그런 모델이다. 그럼 포지션으로 보면은 R6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R6랑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 R6랑 비교해도 가볍게 그냥 데일리 출퇴근용으로 즐기라고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나는 타면 탈수록 느끼는 게 이건 서킷으로 갈 앤데? 난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데일리 타려고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라이딩 자세는 니글을 통해서 팔에 힘을 빼고 뭐 이렇게 타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만 저도 그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또 뭐 출퇴근이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교통정체 때문에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허리도 들고 조금 이렇게 팔을 쭉 펴서 허리를 들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그래도 라이딩 중간에 조금 허리나 이런 데 걸리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키가 좀 상당히 큰 편이라 팔이 길다 보니까 어느 정도 슈퍼스포츠 형태로 나온 모델들은 저렇게 팔을 쭉 펴면은 허리가 어느 정도 좀 고치 설 수 있는 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팔을 쭉 펴도 좀 전경 자세가 취해지게 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포지션이 저는 이거를 이제 시승하면서 이제 출퇴근용으로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좀 힘듭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출퇴근용 뭐 데일리용으로 추천하기에는 좀 그렇고 물론 뭐 예전에 더 빡셨던 모델들도 뭐 데일리 출퇴근으로 하셨던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그러니까 아직 젊고 어리고 나는 뽀대 간지
뭐 그런 걸로 모든 걸 나는 다 감내할 수 있다. 아니 그러신 분들이야 뭐는 못해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그거를 계속 타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 모터사이클이 이제 집에 2대 이상 몇 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침에 딱 타고 나가려고 해도 제일 먼저 손에 가는 모델이 편한 모델이라는 거. 편하고 쉽고 내가 탔을 때 재밌는 거. 물론 타면서 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쾌감을 느끼고 진짜 뭐 코너 타고 뭐 하고 서킷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애들은 사실 한 달에 한 번을 타고 뭐 몇 달에 한 번을 타더라도 그걸 위해 존재하고 그걸 위해 구입을 하는 애면 상관이 없는데 데일리용으로 이렇게 타기에는 조금 저희가 추천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모델이긴 한데 레플리카 슈퍼스포츠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그런 걸 즐기는 분이라면 충분히 그 매력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정도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대신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트랙을 자주 가신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거를 구입을 고민하신다? 적극 추천드릴게요. 적극 추천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포지션 자체가 제대로 이제 뭐 슈퍼스포츠의 포지션을 취하기 좋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엔진 자체가 워낙 또 다루기 쉽다라는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 들어 한 몇 년간 보면 이제 타사 뭐 여러 가지 메이커에서 만든 미들급 슈퍼스포츠 비스무리한 그런 모델들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타면 이제 반응들이 다 뭐냐면 생긴 건 슈퍼스포츠인데 타보니까 F차야. 이거는 내가 원하던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흉내만 낸 거지 진짜가 아니야. 진짜 배기가 아니다. 아 그래서 좀 실망했다. 되게 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샀는데 금방 되팔았다. 그런 모델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근데 그런 분들이 원하는 차들은 사실은 이런 모델이에요. 포지션이나 그런 부분들은. 근데 또 그런 분들은 또 타기 어렵고 다루기 어렵고 그러니까 감성적으로는 만족을 시키고 현실적으로 타협을 한 모델? 포지션은 진짜 슈퍼스포츠, 진짜 배기에 가깝지만 타기 어렵고 컨트롤하기 힘든 그런 부분의 단점을 현실적으로 보완한 그렇죠. 그런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타보니까. 기존 슈퍼스포츠, 아까 말씀드렸던 미들급 슈퍼스포츠의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회전형 엔진이기 때문에 이 고회전을 계속 유지하면서 달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조금만 엔진 회전수가 낮아지면은 내가 원하는 순간에 제대로 힘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막 기어를 변속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낮은 그렇죠. MT 생각하면 돼요. MT 저속 토크, MT의 그 저속을 생각하시면 생긴 건 이런데 타보면 그 느낌이 나요. 그렇죠. 엔진이 그러니까. 네. 되게 신기한 건데 이질감이 있는데 타보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R6 타시는 분들이 R6 갖고 계신 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고회전. R6는 그냥 이꼬르 고회전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모든 매력이 나오는 모델이에요, 사실은. R6를 사서 MT처럼 탄다? 그거는 R6를 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얘는 그게 가능해요. 그렇죠. 도심에서 저속으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근데 포지션은 좀 빡시지. 그쵸. 약간 그 양면성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아수라 백작? 두 개가 든 다른 이질감인데 그거 하나에 놓고 버무렸어, 야마하가.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묘한 매력이 있어요. 저희도 이게 지금 시승기간이 길지가 않아서 시승기간 길지 않은데 둘이 이제 나눠 타고 이제 하니까 그렇게 많이 안 타봤지만 난 처음에 이게 아니 스펙표를 보고 모델을 보면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비벼지지는 않았었는데 타보니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심에서 타보면 확실히 편해요. 그렇죠. 엔진 쪽을 다루는 게 훨씬 편한 게 기존의 R6 같은 경우 뭐 한 3,4,000 RPM 이 정도에서면은 정말 원하는 대로 힘이 나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속하기가 대단히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얘는 그 정도 회전수만 돼도 시내에서 충분히 가속하는데 문제없는 뭐 최대 토크도 고작 6,000 RPM에서 뻗는 모델이다 보니까 뭐 한 4,000 RPM 정도 전후로만 유지하면은 가속이나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탈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대단히 만족스러운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타본 우리 둘이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뭘 알아들을 수가 없어 저게 무슨 소리야 되게 뜬구름 잡기 근데 저희도 그랬어요. 타기 전엔 저희도 그랬어요. 이게 뭐지? 야마하 이걸 왜 만든 거지? 뭘 말하고 싶은 거지? 그랬는데 이거는 타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포츠 쪽에 역사상으로 이런 모델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델이 나오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이런 모델은 워낙에 약간 흔치 않은 모델이라서 말로 백날 떠드는 것보다 직접 타고 몸으로 이해를 하는 게 이 모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R1이나 R6 그런 것들은 워낙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시승기나 후기나 그런 오너들의 데이터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어림잡아 이렇게 좀 예상도 하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모델은 아니에요. 이 모델은 직접 타봐서 몸으로 느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마하가 이 모델을 내놓으면서 처음
처음에는 소비자들이 좀 갸우뚱? 뭐지? 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야마하가 이 모델을 내놓고 이런 개념이 소비자들, 라이더들의 머릿속에 이제 인식이 되고 자리를 잡으면 지금 판매량에서 좀 약세를 계속 거듭하고 있는 이 미드급 스포츠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모델을 만들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야마하 입장에서는 살려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생각을 해보면 YZF R3에서 미들급을 거쳐서 보통 리터급으로 올라가는 요런 스텝업을 많이 거치시긴 하는데 문제는 R3에서 기존 R6 같은 경우는 포지션도 그렇고 엔진 다루는 것도 그렇고 너무 많은 것들이 어려워지니까 소비자들이 거기서 실망을 느끼고 아니면 좀 어려움을 느끼고 뭐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다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있었지만 요 같은 경우는 엔진은 그대로 여전히 편하게 다룰 수 있어. 하지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슈퍼스포츠의 그런 좀 하드한 포지션으로 탈 수 있게끔 세팅을 했어. 그러면은 요걸 거쳐서 이제는 조금 더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엔진은 조금 더 다루기 어려워지는 리터급으로 넘어가 볼래? 라고 제안하는 야마하의 새로운 대안. 그렇죠. R6의 대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제 아는 분 얘기를 잠깐 할게요. R3로 모터사이클을 입문을 했어요. 근데 R3를 너무 좋아했어요. 처음에 R3를 타면서 입문을 했으니까 R3로 R3가 처음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시기가 있었을 거고 이제 잘 재밌게 탔었을 때가 있었을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R3에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느꼈겠죠. 그래서 R6로 가려고 모든 마음의 결정을 하고 돈까지 다 모았어요. R6를 시승을 해봤어요. 근데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는 그 야마하에 대한 충성도도 상당히 높았고 R3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자기의 머릿속에는 R6를 타는 게 너무나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R6를 몇 번 시승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심지어 고민을 하느라고 R6를 렌트를 해갖고 며칠을 탔는데 결국 내린 결론이 포기였어요. 그리고 돌아 지금 MT 쪽을 타고 있거든요. MT9을 타고 있나? 아무튼 그래요. 지금 MT를 타고 있는데 MT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슈퍼스포츠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상 고민을 하는 게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저보다 살짝 어리거든요. 40대 초반인데 이제 슈퍼스포츠를 못하면 이 시기를 놓치면 슈퍼스포츠를 더 이상 못할 거라는 아쉬움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고민이 MT를 재밌게 타고 있으면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얘를 타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타본 경험에서는 충분히 너라면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사람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한 사람들한테 저는 야마하가 제시하는 되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고민을 그 사람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들급의 선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만한 대안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네이키나 뭐 그런 거는 사실 잘 팔리는 영역은 뭐 지금 빅스쿠터나 뭐 그런 쪽은 선택지가 많은 영역은 너무 풍족하고 없는 시장은 또 너무 어떻게 보면 빈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 모델로 인해서 그러니까 또 그런 거 있는 거 아시죠? 야마하가 이런 스타일을 만들어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를 안 만들고 이런 스타일을 이렇게 쳐다도 안 보던 그런 데들 처음에 요 전기차 생각해보세요. 전기차 뭐 지금 슈퍼카 브랜드 뭐 그런 브랜드들 우리는 끝날 때까지 내연기관이야 그랬던 데 지금 다 전기차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이 그렇게 가면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많이 팔리는데 뭐 어쩔 거야 제조사들이.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야마하가 이렇게 좀 일탈 새로운 시도, 과감한 투자로 인해서 이렇게 좀 독특한 결과물을 좀 내놨는데 요게 좀 시장에 딱 던진 돌의 이 파장이 조금 좀 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재미있게 아니 좀 다양하게 재미있는 모델들이 많이 나와야 좀 시장도 재미있어지죠 솔직히. 그렇죠. 근데 알게 모르게 요 모델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뭐 주류 브랜드에서 나오는 뭐 새로운 미들급 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좀 타기 어려웠던 지금 뭐 많이 단종들이 됐잖아요. 뭐 혼다 같은 경우도 뭐 600RI 단종됐고 야마하도 R6가 단종됐고 이렇게 좀 600cc 호몰로게이션 모델들이 속속 단종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미들급 모델인 만큼 어느 정도 스텝업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수량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을 거예요. 국내에 얼만큼의 배정이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차는 뭐 무조건 주문해서 무조건 줄 서는 게 장땡이라면서요. 뭐 제일 좋은 차는 먼저 받을 수 있는 차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이 반도체 수급 문제가 꼭 차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모터사이클에도 요즘에 반도체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뭐 이제 센서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고스펙의 좋은 차량들일수록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량도 그렇게 넉넉치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시장에 딱 나왔는데 인기가 높다. 그럼 나중에 뭐 제가 아까 i6 얘기 잠깐 했지만 중고가 감가 거의 없을 정도로 또 인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먼저 그냥 구매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수량이 얼마큼 되고 이제 뭐 시장에서 이제 인기가 얼마큼 될지는 이제 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기가 좀 있지 않을까? 그 기존에 그 미드급 슈퍼스포츠에 갈증이 있었던 분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제가 아까 제 지인의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좀 아쉽게도 슈퍼스포츠를 즐기다가 포기하셨던 분들 그런 부분에 좀 가려운 부분을 이렇게 싹 야마하가 좀 이렇게 긁어줘 갖고 판매량이 좀 팍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기계적인 얘기를 아까 조금 하긴 했는데 너무 이게 엔진 워낙에 유별나고 독특한 친구다 보니까 엔진 얘기만 좀 많이 한 것 같고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요즘 많이들 적용하고 있는 어시스턴 슬리퍼 클러치 코너링에 진입하기 전에 다운시프트를 했을 때 어시스턴 슬리퍼 클러치가 적용이 안 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러치 조작을 잘못하면 뒷바퀴가 튀거든요. 그때 발생하는 그 백토크로 인해서 이제 이 뒷바퀴가 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백토크를 감소시켜주는 어시스턴 슬리퍼 클러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운시프트를 하고 바로 클러치를 붙여도 어느 정도 뒷바퀴 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코너링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자신 있게 진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드라이트도 그렇고 모든 등화류는 전부 LE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LCD 계기판으로 시인성 좋게 잘 들어갔고 요즘 TFT 스크린이 적용이 되는 추세긴 하지만은 그게 적용이 되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적정한 타협선에서 이제 LCD로 적용을 했지만 뭐 시인성 우수하고요.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퀵시프트 적용이 돼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기본형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옵션으로 발매될 예정이긴 한데요. 요거는 뭐 발매가 되는 대로 국내 공식 수입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될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참 이 슈퍼스포츠의 디자인의 완성은 요 시트카울인데 요것도 옵션으로 발매가 될 겁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구입해서 후미부 쪽 디자인을 좀 더 아름답게 깔끔하게 다듬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서킷용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브레이크도 브렘보 로고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네, 마스터 실린더에 브렘보 제품이 적용이 됐고요. 앞에는 듀얼 디스크, 뒤에는 싱글 디스크로 했고 그 다음에 ABS가 더해져서 일상에서 타기에도 안정적으로 제동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기기적인 지금 뭐 요 조합으로 놓고 보면 요거 그냥 그대로 서킷 가셔서 타셔도 어느 정도 수준의 주행까지는 충분히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스펙은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앞에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지금 KYB 제품 41mm 역방향 텔레스코픽 포크가 적용되는데 리바운드랑 컴프레션, 압축이랑 신장 요거의 세팅, 감쇄력을 조절할 수도 있게끔 다 다이얼이 달려있기 때문에 트랙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자기 체중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이 세팅 값을 맞춰서 좀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상태로 트랙 주행 즐겨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처음부터 뭐 계속 엔진 얘기, 그 모델명, 그 R7이라는 옛날에도 있었던 그런 모델인데 뭐 그거랑은 별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래서 뭐 모델명 얘기, 엔진 얘기 뭐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야마하가 내놓은 파격적인 조합의 미들 슈퍼스포츠 인 것 같아요. 뭐 기존 뭐 R6도 분명히 재미있는 모델이긴 했습니다만 뭐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을 테고 저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우리가 흔히 라이딩하다 보면 X 영역, Y 영역, Z 영역이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가 뭐 Y를 살짝 넘어가는 Y 초중반대의 최고 속도를 낸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주행에서 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도 있고 그렇게 달릴 수 있을 만한 구간도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자주 가지 못한 영역인데 얘 같은 경우는 대신에 그 앞전까지 X 영역 정도까지는 충분히 즐겁게 재밌게 손쉽게 경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이런 YZF R7 같은 모델이 좋지 않을까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뭐 일단 그 공식적으로 이제 발매가 시작되고 하는 게 4월 중순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먼저 시승차를 받아서 좀 타보고 영상도 찍고 기사도 쓰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상당히 궁금해요. 이 모델이 이제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가 되고 구입한 분들이 이제 받아서 얼마큼의 완성도를 보여줄
정도일지, 시장의 파장은 어느 정도일지 상당히 궁금하고, 앞으로 이 정체되어 있는 이 미들급 슈퍼스포츠 시장이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가 되어 나갈지 그 부분도 좀 저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야마하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변화를 시킬지 좀 여러분도 같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가격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고요. 네네네. 4월 중순에 출시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들은 팁을 여기서 최선으로만 공개를 드리자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가격으로 책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요. 물론 그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R6보다 분명히 낮아요. 한 1500 아래쪽에서 형성되는 가격인데 이 정도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대단히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정도까지니까요. 일단 뭐 나오고 나서 저희가 또 새로운 영상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또 좋겠습니다. 뭐 YZF R7 시승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라이즈TV 이상재 송시현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